가족의 이제 세 번째 시간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 센터의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비춤, 그 다음에 알아차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운용. 결국은 이제 끝에 가면 여러분들이 운용밖에 안 남습니다. 현실에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이렇게 딱 서게 되면, 알아차리게 되면, 진실을 알아차리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이 순간밖에 없어요.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실을 창조해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여러분의 내면에 있다 이 말이에요. 프로그램 되어 있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삶이 잘 안 풀리고 힘든 문제를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저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저런 사건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렇게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사람의 삶은 삶의 주체, 주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밖의 환경에 의해서, 외부의 세상에 의해서 이것이 변할 때마다 나의 삶이 흔들리거나 불편해지는 피해자로 살아갑니다. 괜히 태어나가지고 왜 이런 피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내가 살아야 되느냐, 이런 시각으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실된 시각이 아니고 의식의 상태로 본다 하면 대상의식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진실은 뭐냐? 이 바깥은 언제나 항상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물건이든 어떤 자연이든 항상 있는 그대로 있어요. 사건도 있는 그대로 있고. 그런데 이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죠. 똑같은 있는 그대로인데 A는 좋게 바라보고 B는 안 좋게 바라보고 C는 관심이 없고, 그런데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냐면 의식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하는 해석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해석하고 있는 해석기, 프로그램, 여러분 것이 뭐냐는 거죠.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의 빛을 비추는데 어디를 비추냐? 막 밖을 비추는 것이 아니고 안으로 비추어 들어갑니다. 내 것. 내 것을 비추어서 내 안에 이런 기준이 있었구나. 내가 옛날에 이런 기억을 가지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상처라고 해석을 했었구나. 이걸 알아차려버리는 거예요. 알아차려버리면 더 이상 과거는 아무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치유를 한다는 것은 이 심리의 영역에서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은 대부분 심리 치유, 이렇게 할 때 상처를 치유하고 심리를 치유하고 이런 대부분은 어떤 거냐면 나라고 하는 이 내가 있는데 이 나는 어떤 욕구예요. 원함이 있어요. 이런 나의 욕구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충족되지 못했는가.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떻게 충족 못했는가 보니까 어릴 때 너가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받아야 될 걸 못 받아서 그랬어.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너를 인정을 안 해줘서 그랬어. 아니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너를 괴롭혀서 그랬어. 이렇게 해서 이러한 나가 내 병의 원인이야. 심경증의 원인이야. 문제의 원인이야. 그래. 그러면 이제 치유를 하는데
너의 원함을, 너의 에고를 이제 충분히 채워주자. 그렇게 해서 심리 상담사가 채워줍니다. 그래서, 그래? 아이고, 힘들었겠네. 왜 이런 게 안 좋을까? 아이고, 그래가 얼마나 네가 힘들었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좀 더 따뜻하게 해주고, 계속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뭔가 부모 만났듯이 이제 심리 상담사 만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좀 내 안에서 부족했던 게 좀 채워져서 이걸 치유라 그런다고. 이게 이제 심리 치유에서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치유의 개념은 심리 치유의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을 새롭게 이제 인식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치유라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의 상처는 에고 중심에서 에고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한 것이 상처예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이게 참된 나인데, 참된 나는 어디 가고 없고, 만들어진 이 에고가 주인처럼 행동하고, 에고가 원하는 걸 더 채우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상처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것도 상처가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영혼에서 멀어질수록 상처가 커져요. 그래서 치유의 개념으로 봤을 때 에고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에고가 실제가 아니고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에고로부터 벗어나는 것, 에고에 더 이상 집착되지 않는 것, 이것을 치유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심리 치유하고 완전 다른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틀을 가지고 에고 중심을 볼 때는 이 세상의 기본이 두려움을 중심으로 밑바닥이 다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나를 지키고 방어하고 보호하고 더 힘을 길러서 외부 세계를 통제하고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쥐는 것을 안전이라 그러고 편안함이라 그러고 행복이라 그래요. 이것은 에고의 세상에서 나오는, 그래서 에고가 치유되려 그러면 힘을 많이 가져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인정받아야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의 세계에서의 치유는 이게 사랑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수용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은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자기를 이제 받아줄 수 있을 때, 사랑은 신뢰하는 거,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신뢰하고 받아줄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을 영혼 중심을 우리는 가슴 중심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슴 중심으로, 에고 중심에서 가슴 중심으로 내려올 때, 내가 두 번째 깨달을 때 이거 이야기했었죠, 그죠? 처음에 깨달았을 때는 내 안에 비전이 있었고, 태백산에서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올바른 길이 뭔지를 찾았을 때 첫 번째 깨달음. 두 번째 깨달음은 에고 중심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슴이 팍 열린 상태. 그럴 때 가슴이 팍 열렸을 때 내 안에서 나왔던 소리가 이야기했었죠. 머리에서 가슴까지였구나. 이 두려움은 계속 머릿속에서 지식을 가지고 이원성의 어떤 기준, 가치를 가지고 옳고 그르고 잘하고 못하고 계속 너가 열심히 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계속 이 소리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머릿속에 속삭이면서 머리에 이 지식, 생각이 쉬어버리고
가슴의 그 침묵의 자리, 고요함의 자리, 그냥 살아있는 느낌의 자리로 쏙 들어온 거예요. 이때가 이제 뭐예요?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두 번째 깨달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은 우리 비출레이하고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면서 에고의 길이 아니고 이제는 이 현실 속에서 성공하고 뭐 달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좀 더 참된 길, 올바른 길, 진실된 길을 향해서 쭉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고 중심에서 가슴 중심으로 딱 내려가는 이 기로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오면 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 단어도 그 수준에서 이제 여기 왔는 거야. 옛날에는 안 왔어. 왜? 옛날에는 어릴 때 힘들어가지고 뭐 부모 상처하고 하고 내 좀 받아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거든. 작년에 왔는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지. 저기 진우도 그렇고, 저기 우리 도마도 그렇고, 나비님이나 여리님도 그렇고, 새로운 사람들도 이 길을 가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은 여러분들이 가슴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치유지, 내가 어릴 때 못 채웠는 욕구 채워주세요. 그거 채우면 나는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족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전제가 가족 속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 속에서 나가 어떤 사람인지, 부모가 나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성격이 이래, 너는 이런 걸 잘해, 분위기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웠어요. 뭔가를 흡수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라 그러면 먼저 가족 속에서 나는 뭐였냐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족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했냐,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어떤 역할을 했냐. 그럼 이 가족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만들어져 있냐면, 인류는 가족이라는 구성 단위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모계사회는 여자 한 명에 남자가 여러 명이에요. 남자가 여러 명이고 그 밑에 있는 성들은 다 엄마가 낳았기 때문에 다 엄마의 자손들입니다. 그 엄마의 자손들인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제 부계사회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중심의 삶이 아니고 에고 중심의 삶으로 이 지구가 바뀐 거죠. 그죠? 그러면 에고 중심의 삶은 이제 남자 중심인 거예요. 통제, 힘.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 여성 중심으로 2000년 이후로 에너지가 지금 다시 바뀌고 있는 거죠. 그죠? 여성 중심으로 에너지가 변하고 있는 시기에. 그래서 과거에는 가족을 구성한 것은 가족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겠죠. 그죠? 이 세상에는 필요하지 않으면 안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항상 하지만 필요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왔기 때문에 필요를 여러분이 다 채우고 나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갈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왜 만나요? 필요해서 만나는 거야. 가족 왜 만들어요?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가족이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생존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가족이 없는 사람은 생존하기가 엄청 어려운 그런 시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로 내려갈수록. 농경사회, 그 전의 사회, 그 전의 사회. 그러니까 점점 아래로 과거로 내려갈수록 이 가족의 구성원이 커져요. 가족의 구성원을 크게 키워야지 4촌, 5촌, 8촌 가족을 크게 키워야지 생존이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산업사회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가족의 구성원이 대가족에서 점점 핵가족화 되어버린 거죠. 이 핵가족화 되면서
이제 가족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바깥에서 일을 해서 돈을 이렇게 벌여오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갔는데 지금은 이제 핵가족해서 1인 가정으로 자꾸 변해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도 필요 없고 여자도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내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해. 예를 들어서 부인이 밥 안 해줘도 쿠팡에 시켜가지고 이렇게 밥 사고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과학이 다 해주는 거야. 기술이 다 해줘요. 가족이 이렇게 있고 뭐 부인이 있으면 놀러 가자 그러고 뭐 계속 맞춰줘야 되는데 집에 와가지고 그냥 혼자서 술 한잔 하면서 넷플릭스 딱 틀어놓고 그냥 쫙 넘어가지고 너무 편한데 왜 결혼하냐고. 그러니까 필요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필요가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아침에 이야기했듯이 과거에는 이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상이 뭐예요? 효죠, 그죠? 효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나라를 떠받드는, 아래에서 위로 떠받드는 사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로 변한 거예요. 제도 자체가. 여러분, 의식의 변화입니다, 이게. 왜 민주주의가 됐냐면 의식이 성장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의식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거 안 통해요. 그래서 저기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제도는 민주주의야. 근데 나라 자체는 뭐예요? 개판인 거야. 의식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를 중심으로 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아이를 내가 책임질게. 근데 니도 나중에 내 책임져줘. 이런 의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부모들이 아이를 많이 안 낳는 거야. 안 낳고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지금 세대는 더더욱 자식이 필요 없어요. 자식 기르니 차라리 강아지 한 마리 기르는 게 낫겠다. 강아지는 그래도 가면 짤랑짤랑짤랑 막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데 이러면 이거 돌아오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돈도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시간도 또 많이 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강아지 기르고 사랑을 주려고 그러면 강아지한테 주고 이렇게 고양이한테 주고 애를 안 기르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제 애완 이런 동물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지금 이게 시대의 흐름입니다. 시대의 이런 흐름이 지금 계속 변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게 왜 이렇게 변해? 이것은 인간의 욕구의 자연스러운 순응들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가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이 가족 안에서는 인간이 필요한 것이 이게 정서적인 어떤 필요가 있어요. 감정적인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떤 동물이에요? 인간은 포유류예요. 포유류. 포유류 밑에 뭐예요? 파충류는 뭐예요? 아주 냉정해. 차가워. 그래서 파충류는 새끼를 안 기릅니다. 알로만 끝이야. 근데 포유류는 뭐예요? 이게 정서적인 이게 교감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말 그대로 포유류, 품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의 의식이 진화한 거죠, 그죠? 진화해서 이제 이게 정서적인 것도 같이 이렇게 감정도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것을 채워주려 그러는데 그 채워주는 것이 제일 필요한 것이 내 편이고 가족이 사람들이 나한테 제일 잘 챙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정서적인 걸 채우는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채워졌는데 지금은 정서적인 걸 채우는데 별로 안 채워도 돼. 그럼 정서적인 거 뭘 채워요? 드라마 이래 보면서 좀 울고 좀 이렇게 좀 재밌는 거 보면서 웃고 혼자 그러니까 감정을 이렇게 막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지금 아닌데 과거에 우리 가족 시스템에서 이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의 개념도 이제는 가족의 효가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에서 어디로 바뀌었어요? 복지국가로 바뀐 거야.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사회에서 다 복지국가죠. 그죠? 복지국가란 뭐냐면 국가가 대신해준다. 책임져준다. 노년 연금여 가지고 국가가 책임져 줄게. 이제 국가를 하나의 부모처럼 국가가 우리를 돌보는 존재돼. 과거에는 뭐예요? 왕이 다 떠받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고 뭔가 해줘야 되는 존재였는데 지금은 거꾸로죠. 위에서 다 해줘. 국가에서 해줘. 국가가 안 해주면 막 데모하고 왜 이런 식으로 해? 막 이렇게 지금 바꿔라!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복지국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국가가 왜 생긴지 이해되죠? 민주주의가 왜 생겼고, 복지국가가 왜 생겼고, 공산국가, 독재국가,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들이 왜 생겼느냐면 이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이게 나오는 이 사회의 현상들입니다. 자, 이렇게 정서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인간으로서 자율적으로 자신으로서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과 의존이 있는데, 어릴 때는 의존하고, 좀 더 성장해서는 자율로 이렇게 변해가야 되는데,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이 가족입니다. 이걸 배울 수 있는 곳이 가족이거든. 그리고 또 사회 속에서 도덕적 가치,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 너가 생존하려고 하면 이제 어린 시절에 충분히 집에서 교육을 잘, 어른한테 인사는 이렇게 해라, 집안에서 이제 이렇게 아버지 오면 아버지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밖에 나가서 선생님 왔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뭐예요? 집안에서 아버지 왔어요 이게 안 되니까 학교에 가서 선생님 왔어요 이게 안 한단 말이야. 그냥 선생하고 내하고 집에서 아버지가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야. 학교 가면 선생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을 한 거야. 선생 네가 좀 해줄래? 이렇게 있지. 지금 옛날처럼 선생님 이렇게 아니라고. 이게 의식이 완전 변한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가치들이 이렇게 지금 있으면 이 가치들을 가장 잘 채워줄 수 있는 곳이 가족인데, 이런 가치를 채워줄 만큼 부모님이,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이 결혼을 이렇게 했는데, 결혼을 해서 가족을 만드는데 본인들이 의식이 좀 더 성숙한 의식이 되어 있으면 이 가족이 아주 잘 기능을 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생존과 정서적인 것과 자율적인 것과 도덕적 가치를 잘 채워줘서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근데 이 부모나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두 사람이 만났는데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럼 왜 결혼해서 하니까? 다른 사람이 결혼하니까. 나이가 됐으니까. 과거에는 또 결혼도 또 엄청 일찍 해요. 그죠? 우리 어머님만 하더라도 19에 결혼했어요. 결혼을 엄청 일찍 한단 말이에요. 일찍 했는데 어른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가정을 만드는데 생존도 똑바로 못하고, 또 뭐예요? 정서적인 것도 똑바로 안 되고, 이게 자율적이지도 않고 의존도 안 되고, 올바른 가치,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안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가족 안에서 올바르게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훈련이 안 돼서 사회로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니까 가족이 있어서 장점, 단점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 장점은 뭐예요? 생존하게 해줬다. 생존하게 해줬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을 생존하게 해준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생존하려고 아둥바둥 살은 거죠. 그죠? 그 속에서 여러분이 같이 생존한 거야. 여러분들 생존시키려고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생존시키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들이 잘 생존하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밑에서 생존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존을 했는데 채워야 될 여러 가지 이런 정서적인 부분이나 채워지지 못한 부분들은 심리학에서는 상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엄마는 나를 이해를 안 해줬어. 그래서 난 너무 상처받았어. 우리 집안은 부모님하고 편안하지 않고 해서 이 환경이 안 좋아서 나는 상처받았어. 그래서 나는 힘들어. 나는 문제가 많아. 근데 심리학에서 보듯이 과거에 부모님이 그래 했던 것을 어떻게 바꾸냐? 우리 부모가 원래 그런 걸.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그래도 5가지 중에서 우리 엄마는 요거라도 잘 채워줘서,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상처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태워줬는데, 요거는 안 채워줬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 거 다 채워줘. 우리 엄마는 왜 저래? 이러면 여러분 또 상처인 거야. 또 요것도 채워줘, 요것도 채워줬는데,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올바른 도덕적 가치를 안 주고 성숙하게 이렇게 행동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왜 이런 걸 안 줬을까? 이러면 또 상처인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의식의 수준이 성숙되게 이걸 다 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아마 결혼을 하고 어른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 어른 교육부터 먼저 좀 받아요. 부모 교육부터 먼저 좀 받고 어른이 돼야 돼. 그러니까 부모 교육, 어른 교육, 그 다음에 은퇴 교육, 그 다음에 나이 들은 사람들의 교육. 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배움이라는 것은 새로운 에너지를 흡수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의식에서는 계속 배워서 새로운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지 내가 변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새로운 에너지가 내한테 전혀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부모님한테 정서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에너지가 전혀 안 들어와 있는데 우리 엄마한테 가서 엄마 왜 나를 좀 더 사랑 안 해주고 더 이해 안 해주고 공감 안 해주고 이런 소리 백날 해봐야 안 들어와 있는 걸 어쩌라고. 그거 다 되고 뭐 아무리 해봐야 맨 땅에 헤딩하는 거고 콘크리트에다가 그냥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의식에서 없어요. 그게. 그러면 우리는 성인이 됐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 채울 준비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준비를 딱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되어서 이제 사회에 나와서 내가 딱 나를 써야 되는데 우리의 학교 교육은 지식적인 거는 많이 되어 있는데 세상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특성과 실질적으로 배워야 될 것을 안 배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까지 졸업했어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지고 일하는데도 안 되고 관계하는데도 안 되고 자기를 관리하는데도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이런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좀 이해됐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제 이 필요를 채워주려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이고 체계입니다.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되려고 그러면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을 해내면은 이 가족은 아주 좋은 가족으로서 잘 돌아가요. 근데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이 밑에 이제 자녀들이 한 3명 있다고 칩시다. 한 3명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직장을 가지고 똑바로 행동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숙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자기 멋대로 하고 뭐 어디 가가지고 장사에 딱 하면 망하고 남한테 돈 빌려줬다 띄고 남한테는 좋은 사람들 집에 왔다 가면 큰 소리나 치고 이러면 엄마가 계속 잔소리 하겠죠. 계속 잔소리 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가 아버지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얼마나 옛날에 힘들었지 않나 시댁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다 뭐예요? 엄마 편입니다. 다 엄마 편 돼가지고 나쁜 놈, 시댁 나쁜 놈, 내 가나 봐라. 가족을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드는 사람은 엄마죠겠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해야 될 어떤 역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호해줘야 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안정감을 줘야 되고 집안에 있어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뭔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가치의 기준을
아버지가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가족이 유지되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 가족이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필요가 몇 가지가 있는데 생존, 아버지가 안 버리니까 엄마가 대신 버려요. 그러니까 이 가족에서는 생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다 생존을 책임지는 사람한테 다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생존, 정서적인 거,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사회적인 훈련, 자존감. 아버지가 이렇게 해버리면 자존감이 확 떨어져 버리겠죠, 그죠? 자존감이 확 떨어지니까 이제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나섭니다. 한 사람이 딱 이렇게 나서가 우리 가족은 아주 괜찮은 가족이야. 이렇게 딱 한 명이 하는데 공부를 엄청 잘하든지 운동을 엄청 잘하든지 뭔가를 아주 뛰어나게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 저 집 아들은 뭘 하다 하면 잘하고 이러면 이 엄마가 여기서 못 채운 걸 이쪽에서 막 채우는 거야. 필요를 막 채우는 거죠. 그죠? 필요를 채우면 이제 옛날에 우리 어머니 치면 노동을 하고 강도가 힘든데도 펄펄 날아다니는 거야. 왜?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 법대 다니가 나중에 한번 봐라 이렇게 희망이 막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해도 막 힘이 나는 거야. 그런데 이 집안에 이 아버지가 안 하는 데다 애들도 말도 안 듣고 지금 말썽만 부리고 이러면 이제 엄마가 뭐예요? 내가 이거 왜 살아서 망했노? 이 집 빨리 나빠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가족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엄마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엄마가 해야 될 역할인데 엄마가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버렸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니까 아버지의 따뜻한 배우자가 돼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는데 이걸 누군가 못해요. 그러면 아버지의 필요가 충족이 안 되니까 누군가가 또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나서요? 이제 딸이 딱 나서가지고 아빠! 우리 아빠 최고! 이러면 아빠 이리 와! 막 안마 막 해주고 일 끝나고 오면 이렇게 해서 대신 또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족은 또 괜찮은 가족. 보기에 또 잘 돌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들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 엄마는 엄마로서의 역할,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이 가정을 만드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제일 커요.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이 똑바로 안 해버리면 이 밑에 있는 아이들이 이걸 채워야 된다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자기로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에 필요한 역할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역할들이 여기 여러분들이 보면 착한 역할. 요 왔는 사람들 다 착해서 착한 사람.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대부분 문제를 어디다 하겠어요? 밖을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밖으로 던져버리고 바깥에 있는 걸 얻으려고 그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안 옵니다. 세상 속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얻으려고 좀 더 돈 더 버리고 뭐 막 더 챙기고 저가 있지 지금 여기 와서 탐구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탐구하세요 이러면 요거도 뭔가 그런 사람한테 바람 큰일 나요. 그런 사람한테 그냥 열심히 해가 성공하세요 이렇게 아주 돈 많이 버리세요 이렇게 해야지. 당신 보니까 좀 어릴 때 상처가 많고 이러면 그만 화가 확 나가지고 그 사람들은 저항하고 거부한다고. 그래서 어떻든 뭐예요? 생존 수단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욕구, 감정, 내가 원하는 것을 드러내기가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역할을 했어요. 역할을 했는데 이 역할을 그러면 뭐 하지 마란 말이야? 그건 아니야. 역할을 가족 속에 들어있고 여러분 직장 속에 들어가고 친구 관계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무조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역할을 경직되게 아니면 고착화시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역할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내가 마치 착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내가 모범생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를 잘하는 사람인지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착한 사람이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역할을 유연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3막으로 이렇게 내가 나눠봤죠, 그죠? 3막으로 나눠봤을 때 1막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인생의 2막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고, 3막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 역할에 좀 경직되고 고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역할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범생이 나야 이러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너 좀 똑바로 안 한다? 너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네? 이러면 그만 갑자기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무슨 소리,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나를 이렇게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왜? 모범생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범생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절대 안 해요. 자기가 딱 통제를 하고 억압해버리기 때문에 자기 에너지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성숙한 가정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역할이 아주 유연하게 서로 상황에 따라서 역할을 계속 바꿔가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버지가 책임을 좀 못 지고 이렇게 하다가도 그때는 엄마가 팍 책임지고, 또 엄마가 또 이렇게 뭐 하면 딸이 딱 책임진다든가 아들이 딱 책임지고, 청소를 안 하면 아버지가 팍 하다든가 아니면 딸이 하다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청소하는 사람은 너, 열심히 돈 버리는 사람은 너, 이렇게 한 사람으로 딱 고정시켜 버리는 거야. 이렇게 고정시켜 버리는 이 경직되어 있고 고착화되어 있는 이런 역할이 문제인 거지, 역할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어릴 때 이런 역할을 너무 많이 했구나. 이 역할 속에 내가 빠져 있다 보니까 이 역할이 난 줄 착각했구나. 그러면 이제 다른 역할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해서 책임을 지세요. 책임지면 돼. 여행 가. 일 안 하고 여행 가.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건 책임져. 화가 나고 싶어? 화가 나요? 화를 내. 그러나 책임은 져. 그런데 화를 내놔놓고 책임은 안 지려고 그러니까 네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네가 그래서 내가 이게 화가 났어. 그런데 사실은 화는 자기 안에서 나와놓고 네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안 되죠.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나서 나오는 그 뒤에 거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는 이 역할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것을 주로 이렇게 경직되고 고착화시켰는지, 동일시했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면서 이걸 비추어서 알아차리란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는 뭐예요? 현재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는 고착화된 역할이고 다른 역할도 한번 해보자. 말 잘 듣는 역할을 하다가, 착한 역할을 하다가 이제 말 안 듣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학교 다닐 때 엄청 모범생이었어요. 모범생이고 이런데 아까 이 수련을 딱 하면서부터는 교육 뭐 이런 거 하는데 들어가지도 안 합니다. 밖에다가 아주 자뿌리는 거야. 옛날에 성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수행단체에 있을 때 지도자들 교육하고 이러는데 나는 저 어디 짱박해가 자는 거예요. 성원님 막 큰일 날까 싶어가 내 찾으러 다니는 거야. 자고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빨리 교육 빨리 가요. 사람들 막 출석 부르고 지금 막 난리 났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데 됐다고 막. 왜? 책임지면 되잖아. 학교를 그 전에 다닐 때 계속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이 수련하고 나서 학교 아예 안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교 출석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만 갔습니다. 그렇게 해가 시험만 통과한 거예요. 이게 3학년, 4학년을. 그만큼 뭐예요? 이제 모범생으로 살다가 완전 농땡이가 된 거죠. 그죠? 이게 내가 안 원하면 안 해버리는 거야. 그 대신은 뭐예요? 성적은 내가 책임지겠다. 뭐 장학금 못 받는 거 어쩌라고. 그 전에 장학금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뭐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뭐 어떡하라고. 장학금 못 받는 거지.
그것은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 그래서 이제 과거의 이런 역할을 내가 안 해버렸을 때 여러분 안에서 엄청난 갈등이 나옵니다. 엄청 두려워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쟤 왜 저러나? 이상해졌어. 이러한 시선을 여러분들이 자기 신뢰를 가지고 견딜 수 있느냐는 거야. 이걸 못 견뎌내면 여러분 또 들어갑니다. 이 두려움을 못 견뎌내면. 근데 나는 두려움을 견뎌냈어요. 어떻게 해서 견뎌냈어요? 와, 너무 이렇게 큰 에너지가 탁 들어와가 내가 최고인 거야. 만약에 나도 여러분처럼 그냥 조금 이렇게 배우면서 약간씩 변해갔다 하면 이거 두려워서 안 바꿨을 거야. 근데 갑자기 이렇게 큰 것이 해버리니까 작은 거 다 하찮은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내가 고정시켰는지, 경직시켰는지를 보고 이제 새로운 역할로 여러분들이 해봅니다. 부모에 대해서 좀 효도하고 이랬으면 이제 부모한테 좀 신경 딱 끄고 이렇게도 좀 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잘 맞추고 이랬으면 좀 더 신경 끄고 이렇게 해보고 또 주변 사람 잘 안 맞췄으면 이제 좀 맞춰봐. 좀 제발 좀 이렇게 예 하면서 좀 싸근싸근하게 좀 웃으면서 이걸 연기하면 되잖아. 이 역할인데 뭐 어때? 그런데 자존심 내가 뭐 맞추고 뭐 내가 왜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제발 좀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착한 연기만 할 거야. 악한 연기는 내한테 안 맞아. 이렇게 하는 것과 같거든요.